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있었다. 나무로 된 대문은 반쯤 썩어 있었고 기와 지붕 곳곳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 나오는 흉가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면 그 폐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늦가을의 어느 날 마을 이장 박종수는 산을 내려오다 그 폐가 앞을 지나게 되었다. 해질녘의 붉은 빛이 산을 물들이는 시간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폐가 마당에 가지런히 정리된 장작더미였다. 오래된 우물 옆에는 깨끗이 빨아널린 옷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박종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누군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은은한 된장찌개 향이 코끝을 스쳤다. 누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종수는 목청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실례합니다. 혹시 누구 계십니까?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만 집 안에서 나던 소리들이 멈춘 것이 느껴졌다. 박종수는 한 번 더 말을 건넸다. 저는 아래 마을 이장입니다.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잠시 후 낡은 나무 대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깊은 산속에서 홀로 지낸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돈된 외모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박종수는 그 차분함에서 오히려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세상을 피해 숨어든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말투, 자세, 그리고 눈빛에는 오랜 시간 무언가를 깊이 사색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다. 아, 그게 이 집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여기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그렇게 오래? 박종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5년이나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았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젊은 나이에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일까? 박종수의 눈에 그 남자의 손이 들어왔다. 거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다. 그것은 원래 다른 종류의 일을 하던 사람의 손이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박종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남자에게는 그 이름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스스로에게 새로 지어준 이름처럼 느껴졌다. 저는 박종수라고 합니다. 아래 마을 이장이고요. 혹시 무슨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도움이 필요한 건 없으신지 해서 왔습니다. 강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타인의 호의를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건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박종수는 그의 뒤편으로 보이는 마당을 둘러봤다. 한쪽 구석에는 채소밭이 가꿔져 있었다. 배추, 무, 상추가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다. 다른 쪽에는 직접 만든 듯한 목공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깎다만 나무 조각들이 있었다. 이 남자는 정말로 이곳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대단하시네요.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시다니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삶일 뿐입니다. 강민준의 말투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었다. 박종수는 더 궁금해졌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이 그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더 캐묻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 마을로 내려오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가 돌아서 걸어가는 동안 강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오랜만에 나눈 대화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타인에게 밝힌 순간이기도 했다. 강민주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그날 밤 박종수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정말로 폐가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그것도 젊은 남자가 5년이나.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마을의 슈퍼를 운영하는 김영희가 물었다. 그건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손을 보니 원래는 머리 쓰는 일을 하던 사람 같더군. 혹시 범죄자는 아닐까요? 젊은 청년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나쁜 사람의 눈이 아니었네. 오히려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너무 많은 걸 느끼는 사람의 눈이었어. 박종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두 궁금했다. 저 산속 폐가에 사는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정체가.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에게는 혼자 있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강민주는 그날 밤 오랜만에 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깊은 산속의 밤은 고요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이곳에 온 지 5년.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찾았을까? 아니, 그는 진정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5년 전, 강민준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명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단번에 합격한 그는 법조계의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의 명함에는 파트너 변호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고 그가 맡는 사건의 수임료는 수천만 원을 호가했다. 강민준의 사무실은 63층 고층 빌딩에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침이면 고급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고객들과 회의를 겸해 먹었다. 저녁에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다음 사건을 논의했다. 그의 옷장에는 맞춤 제작한 정장들이 걸려 있었다. 이탈리아산 구두, 스위스제 시계, 독일제 만년필,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다. 그가 모는 차는 독일제 세단이었고 그가 사는 아파트는 강남의 초고층 펜트하우스였다. 32살의 나이에 이룬 성공이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이 있었다. 매일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업무,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삶, 고객의 전화 한 통에 언제든 달려가야 하는 긴장감. 강민주는 항상 완벽해야 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일했다. 어느 화요일 저녁, 강민주는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맡고 있었다. 수백억 원이 오간 사건이었다. 증거를 검토하고 판례를 찾고 변론을 준비하는 일은 그에게 익숙한 일과였다. 하지만 그날 밤, 서류를 정리하던 그의 손이 멈췄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들 사이에서 강민주는 이상하게도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성공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사시는 부모님은 아들의 성공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하지만 통화를 하는 동안 강민주는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느꼈다. 민준아, 너 요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구나. 어머니의 말에 강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지쳐 있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민주는 오랜만에 시간이 생겨 서점에 들렀다. 법률 서적을 사러 간 것이었지만 우연히 철학 코너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 권의 책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월든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자연 속에서의 삶에 관한 책이었다. 강민주는 그 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숲으로 갔다. 의도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의도적으로 산다는 것. 그는 지금 의도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관성에 따라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좇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는 그 책을 샀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읽기 시작했다. 소로는 자신이 왜 숲으로 갔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강민주는 밤새 그 책을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그는 결심했다. 자신도 숲으로 가야겠다고. 그 결심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여온 회의와 공허함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었다. 강민주는 한 달 동안 준비했다. 맡고 있던 사건들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사표를 제출했다. 동료들은 모두 놀랐다. 미쳤어? 지금 그만둔다고? 선배 변호사가 소리쳤다. 너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몇 년만 더 하면 대표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강민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삶. 무슨 다른 삶? 너 같은 스펙으로 뭘 더 하겠다는 거야? 강민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 자신을 찾는 삶입니다. 동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들도 반대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울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팔았다. 고급 차도 팔았다. 명품 옷들과 시계, 그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깊은 산속의 폐가를 샀다.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고 꺼리던, 아무도 가지 않으려던 그 집을. 강민준이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초봄이었다. 집은 예상보다 더 낡아 있었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그가 변호사였는지, 얼마를 버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가방 하나만 들고 왔다. 그 안에는 책 몇 권과 옷 몇 벌, 그리고 공구 세트가 전부였다. 그는 그날부터 집을 고치기 시작했다. 지붕을 수리하고 벽을 보강하고 마루를 깔았다. 서툴렀지만 천천히 배워갔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첫 달은 힘들었다.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전기도 없었다. 그는 우물을 파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하나하나 배워갔다. 실패도 많았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그는 배웠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졌다. 두 번째 달에는 텃밭을 만들었다.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렸다. 책에서 배운 대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작은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울컥했다.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 줄 몰랐다. 세 번째 달이 되자 그는 이곳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들었다. 인공조명 없이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갔다. 아침에는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나무를 깎거나 집을 수리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그는 서울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하루에 18시간을 일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하루에 6시간만 일한다. 나머지 시간은 사색하고 책을 읽고 자연을 관찰한다. 이상하게도 지금이 훨씬 더 충만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민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의 몸은 더 말랐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매일 아침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그리고 집 뒤편의 작은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붉은 해가 산 너머로 떠오르는 순간 그는 경외감을 느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결코 똑같은 날은 없었다. 하늘의 색깔, 구름의 모양, 바람의 방향, 모든 것이 매일 달랐다. 그는 자연의 리듬을 배웠다. 봄이 오면 씨앗을 뿌렸고, 여름이면 잡초와 싸웠고, 가을이면 수확했고, 겨울이면 봄을 준비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은 정해진 때에 정해진 일이 일어났다. 강민준도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갔다. 처음 1년은 적응의 시간이었다. 그는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고 혼자 사는 것도 처음이었다. 밤이면 외로움이 몰려왔다. 도시의 소음이 그리웠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하지만 그는 견뎌냈다. 그리고 서서히 고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년째가 되자 그는 고독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과 대화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꺼내볼 수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서울에서는 사치였다. 그곳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생각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3년째, 그는 책을 많이 읽었다. 그는 서울에서 가져온 책들을 모두 읽었고, 가끔 마을에 내려가 새 책을 샀다. 철학책, 종교책, 자연과학책, 문학책,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었다. 그리고 읽으면서 생각했다. 책 속의 지혜들이 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했다. 그는 특히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며 무의자연의 의미를 곱씹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텃밭을 가꾸며 그 의미를 체득했다. 억지로 키우려 하지 않고 자연이 키우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의였다. 4년째, 그는 명상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앉아서 호흡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앉았고 매일 호흡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평화를 느꼈다. 5년째가 된 지금, 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을 좇지 않았다. 더 이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현재를 살았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곳에 집중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었다.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직접 구운 빵이
그의 아침 식사였다. 식사 후에는 텃밭으로 나갔다. 계절에 따라 할 일이 달랐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물을 주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땅을 정리했다. 점심은 가벼웠다. 샐러드와 과일, 견과류, 모두 텃밭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점심 후에는 오후에 작업을 했다. 집을 수리하거나 나무를 깎거나 도구를 만들었다. 그의 손은 이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었다. 의자, 책장, 도마, 그릇,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책을 읽었다. 낡은 등잔불을 켜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책장을 넘겼다. 이따금 노트에 생각을 적기도 했다. 그의 노트에는 5년간의 사색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것은 말없이 가르친다. 이런 문장들이 그의 노트를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책에서 읽은 지혜가 아니라 그가 직접 체험하며 깨달은 진리들이었다. 어느 가을날 강민주는 텃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었다. 땅을 파자 탐스러운 고구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흙을 털어내며 미소 지었다. 이 고구마는 그가 봄에 심은 것이었다. 작은 모종 하나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다니. 자연의 신비였다. 그는 고구마를 씻어 쪄 먹었다.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이것은 그가 서울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왜 그럴까?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음식이 담고 있는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기다린 그 모든 시간이 이 고구마에 담겨 있었다. 서울에서 그는 돈을 주고 음식을 샀다. 그것은 거래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직접 음식을 키웠다. 그것은 관계였다. 그는 땅과 관계를 맺었고, 씨앗과 관계를 맺었고, 햇빛과 비와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겨울이 되면 그는 나무를 깎았다. 산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들을 깎아 숟가락을 만들고, 젓가락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칼에 손을 베이기도 했고, 나무를 잘못 깎아 망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솜씨는 늘었다. 이제 그가 만든 나무 그릇은 제법 쓸만했다. 나무를 깎는 일은 명상과 비슷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천천히 칼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고요해졌다. 서두르면 나무가 쪼개졌고 욕심을 부리면 모양이 망가졌다. 오직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대할 때만 나무는 아름다운 형태를 드러냈다. 삶도 이와 같구나. 그는 생각했다.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삶은 아름다워진다. 서울에서 그는 항상 서둘렀다. 남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더 많이 벌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서두름 속에서 그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느 겨울날 밤, 강민주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가장 가난했고,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가장 풍요로웠다. 서울에서 나는 수천만 원을 벌었지만 단 하루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하루에 몇천 원어치의 채소를 키우지만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그것이 그가 5년간 깨달은 진리였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온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박종수 이장이 강민준을 발견한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은근히 그에 대해 궁금해했다.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산속에 홀로 사는 그에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큰 일이 생겼다. 마을 회관 옆 오래된 느티나무가 폭풍에 쓰러진 것이었다. 그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었다. 100년도 넘은 나무였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다. 쓰러진 나무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다. 이 나무로 뭘 만들면 좋을까요? 젊은 청년이 물었다.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벤치를 만들면 어떨까? 마을 회관 앞에 놓을 수 있는 박종수가 제안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마을에는 나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농사는 지을 줄 알았지만 목공은 문외한이었다. 혹시 산속에 사는 그 젊은이는 어떨까?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목공 작업대를 봤거든. 나무 다루는 솜씨가 있는 것 같더라고. 박종수는 고민했다. 강민준에게 부탁하는 것이 실례가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다. 그는 다음 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강민준은 막 텃밭 일을 마치고 있었다. 박종수를 보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실은 부탁이 좀 있어서 왔습니다. 박종수는 느티나무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그 나무로 벤치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강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이곳에 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장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오래 고민했다. 그는 왜 이곳에 왔는가? 세상을 피해 도망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찾기 위해 온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다시 세상과 연결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로 내려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에 발을 디딘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그를 쳐다봤다. 소문으로만 듣던 산속의 은둔자가 마을에 나타난 것이었다. 쓰러진 느티나무는 생각보다 컸다. 둘레가 2미터는 좋게 넘었고 길이도 10미터가 넘었다. 강민주는 나무를 만져봤다. 단단하고 결이 고왔다. 좋은 나무였다. 벤치 3개는 만들 수 있겠습니다. 강민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는 그날부터 마을 회관 앞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대패로 표면을 다듬고 끌로 모양을 만들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그의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그의 작업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물을 갖다 주었고 누군가는 간식을 가져왔다. 강민주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김영희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법률 관련 일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공부 많이 하셨겠네. 그런데 왜 이런 산속까지? 강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제 자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찾으셨어요? 김영희의 질문에 강민주는 미소 지었다. 아직 찾는 중입니다. 일주일 후 벤치 3개가 완성되었다. 느티나무의 자연스러운 결을 살린 아름다운 벤치였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다. 그것은 단순한 벤치가 아니라 예술품 같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벤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수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마을에 내려오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 다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산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가끔 마을에 내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다. 김영희의 슈퍼에서 장을 보고 박종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다. 산속에 사는 신비한 아저씨로 통했다. 어느 날 마을 초등학교 교장이 그를 찾아왔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주는 놀랐다.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교장의 눈빛이 진지했다. 요즘 아이들은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경험이 없습니다. 다들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죠. 선생님처럼 나무를 다루는 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주는 고민 끝에 승낙했다. 그렇게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다. 나무 젓가락 만들기, 나무 숟가락 만들기.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집중했다. 아저씨, 이거 정말 어려워요. 한 아이가 투덜거렸다. 나무가 자꾸 쪼개졌기 때문이었다. 서두르면 안 돼. 천천히 나무의 결을 따라가야 해. 강민준이 부드럽게 가르쳤다. 나무의 결이요? 응. 나무에도 흐름이 있어. 그 흐름을 거스르면 부러지지만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지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성공했다.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저씨, 나 해냈어요. 잘했어. 이제 그것이 내 거야. 내가 직접 만든 숟가락이지. 아이는 자신이 만든 숟가락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다. 울퉁불퉁했고 좌우도 비대칭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숟가락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었으니까. 수업이 끝난 후 교장이 강민준에게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 표정을 보셨죠? 저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뭘 배우신다는 거죠? 순수함이요. 아이들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정을 즐기죠. 어른들은 그걸 잊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고요.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젊은 은둔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깨달음 같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강민주는 마을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그는 더 이상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산속 폐가에서 살았다. 그곳이 그의 집이었고 그의 안식처였다. 평화롭던 강민준의 삶의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늦가을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나타났다. 서울 번호판을 단 고급 세단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남자였다. 잘 차려입은 정장, 명품 가방, 그리고 오만한 태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민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이곳으로 왔다는. 마을 사람들은 경계심을 느꼈다. 이 낯선 사람은 누구이며 왜 강민준을 찾는 것일까? 박종수 이장이 나섰다. 무슨 일로 그 사람을 찾으십니까? 제 동생입니다. 5년 전에 연락이 끊겼는데 최근에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강민준에게 가족이 있었다니. 그는 한 번도 가족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박종수는 망설이다가 산길을 가리켰다. 저 위로 올라가시면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계실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으로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강민주는 막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5년 만에 보는 형의 모습이 있었다.
강민호, 그의 친형이자 서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민준아, 형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움, 안도감, 그리고 분노.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형을 바라봤다. 5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다. 들어오세요. 강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형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초라한 집, 낡은 가구, 간소한 생활. 형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이게 무슨 꼴이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어.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런 산골짜기에 처박혀서. 저는 행복합니다, 형. 행복. 이게 행복이라고? 민준아, 정신 좀 차려. 넌 서울 최고의 로펌에서 일하던 변호사였어. 앞으로 대표 변호사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그건 형이 원하던 삶이죠.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준의 말에 형은 화를 냈다. 내 삶.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우셨는데 내가 성공하는 걸 보는 게 부모님의 유일한 낙이었어. 그런데 넌 그걸 다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어? 부모님께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수 없었습니다. 기대? 그게 기대야? 부모로서 당연한 바람이지. 민준아, 넌 너무 이기적이야. 내 생각만 하고 내 행복만 찾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는지 생각해봤어?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부모님, 형, 친구들, 동료들 모두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실망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형, 저는 서울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매일 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돈은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성공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힘들면 쉬면 되지. 왜 모든 걸 버려? 도망친 게 아닙니다. 선택한 겁니다. 다른 삶을. 형은 한숨을 쉬었다.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좋은 직장을, 좋은 집을, 좋은 미래를 버리고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인지. 그것은 형에게는 미친 짓이었다.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 내가 걱정돼서. 형의 말에 강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가 지난달에 쓰러지셨어. 과로 때문에. 아직도 내 대학 등록금 빚을 갚으시느라 일하고 계셔. 강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만은 잘했던 자신을 위해. 부모님은 모든 것을 아끼셨다. 좋은 과외를 시켜주시려고 밤낮으로 일하셨고 학원비를 대기 위해 빚까지 지셨다. 그래서 온 거야. 너 다시 서울로 돌아와. 로펌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어. 형, 민준아, 제발 이러지 마.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돌아와. 강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부모님, 그의 가장 큰 빚이자 가장 큰 사랑. 그들을 위해서라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러면 자신은 다시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일주일만요. 형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알았어.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민준아, 제대로 생각해. 내 인생만이 아니야.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형이 떠난 후 강민주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5년 만에 찾아온 가족의 목소리.
그것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단풍이 든 산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곳에서의 5년은 그에게 평화를 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가족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까? 그날 밤, 강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모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버지의 주름진 손, 어머니의 흰 머리. 그들은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오셨다. 그런데 자신은 그들을 버리고 여기 온 것이다. 이기적인 선택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로 내려갔다. 박종수 이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박종수는 차 한 잔을 내오며 물었다. 어제 오신 분이 형님이시라면서요? 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더러 서울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박종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돌아가실 생각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니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책임이라. 박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준 씨,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책임이란 게 뭘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책임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게 책임일까요? 강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종수는 계속 말했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서울 가서 공무원 시험 보길 원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 마을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농사 짓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살고 싶은지. 처음에는 실망하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들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아들의 행복일까요? 그 질문에 강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금세 흘렀다. 강민주는 그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고민했다. 산길을 걸으며 텃밭을 가꾸며 나무를 깎으며 생각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져 있었다. 한쪽에는 부모님이 있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분들. 그들의 바람은 단순했다. 아들이 성공해서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평생 바라온 것이었다. 강민준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 변호사 일을 한다면 부모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들의 고생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쪽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다. 5년간 이곳에서 찾아온 평화와 깨달음, 진정한 자신의 모습. 강민주는 이곳에서 행복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주는 오랜만에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 도망치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찾기 위해서였는가?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무엇을 찾았는가? 그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다. 나는 이곳에서 나 자신을 찾았다. 성공이나 실패, 돈이나 명예로 규정되지 않는 순수한 나 자신을. 나는 이곳에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그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임을. 나는 이곳에서 자연의 리듬을 배웠고, 고독의 가치를 알았고,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다. 하지만 다음 문장을 쓰려다 그는 멈췄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희생을 배신하는 것인가? 아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불행한 성공보다 행복한 평범함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마저도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결국 그것도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날 밤, 강민주는 꿈을 꾸었다. 그는 서울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회의실을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눈빛은 공허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다. 그는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문득 창밖을 내다봤다. 그곳에는 산이 보였다. 푸른 산, 맑은 하늘, 자유로운 구름. 그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발목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채워져 있었다. 책임이라는 이름에, 의무라는 이름의 사슬이. 꿈에서 깨어난 강민주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새벽이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옷을 입고 집 뒤편의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해돋이를 기다렸다. 해가 떠올랐다. 붉은 햇살이 산을 물들였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그 순간 깨달았다. 매일 해는 뜬다. 어제의 고민과 상관없이, 내일의 걱정과 상관없이, 해는 그저 뜰 뿐이다. 자연은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 그는 생각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것. 그것은 인간만의 특권이자 저주다. 자연은 단순하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될 대로 되게 내버려 둔다.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싹을 틔운다. 새는 배고프면 먹이를 찾는다. 나무는 계절이 바뀌면 잎을 떨군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강민주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리고 답은 명확했다. 이곳에서 사는 것, 산속에서 자연과 함께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웠다. 서울에서의 삶은 그에게 자연스럽지 않았다. 억지로 맞춰 살아가는 삶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강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이곳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그날 오후, 그는 마을의 목공 작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의 손재주를 살려 가구를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부모님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하게 벌 수 있는 돈. 김영희에게 상의했다. 제가 만든 가구를 판매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즘 수제 가구가 인기거든요. 특히 민준 씨처럼 직접 산에서 나무를 구해 만드는 건 더욱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판매 경험이 없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인터넷 판매도 해보고 지역 장터에도 내보고요. 그렇게 강민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는 낮에는 가구를 만들고 저녁에는 인터넷으로 판매 방법을 공부했다. 사진 찍는 법, 상품 설명 쓰는 법, 배송하는 법.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배워갔다. 첫 작품은 작은 나무 의자였다. 참나무로 만든 단순하지만 튼튼한 의자. 그는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 가격은 15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가 일주일간 정성껏 만든 의자의 가치였다. 놀랍게도 이틀 만에 판매되었다. 서울의 한 주부가 샀다. 그녀는 리뷰를 남겼다. 정성이 느껴지는 의자입니다. 앉으면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만든 분의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 리뷰를 읽으며 강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 그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다. 그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마음이 담긴 작품이다. 그것은 공장에서 찍어낸 가구와는 다르다. 두 번째 작품은 책상이었다. 세 번째는 옷장이었다. 하나하나 팔리기 시작했다. 수입은 많지 않았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서울에서 벌던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만족했다. 이 돈은 자신이 행복하게 번 돈이었다. 그는 그 돈의 절반을 부모님께 보냈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행복하게 번 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강민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형 강민호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서 있었다. 강민준의 부모님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만에 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아버지의 등은 더욱 굽었고 어머니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준아. 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강민주는 부모님께 다가가 깊이 절을 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어나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강민주는 부모님과 형을 집 안으로 모셨다. 초라한 집이었지만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마루에는 그가 직접 깎은 나무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어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어떻게 5년을 살았니?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편안합니다. 강민준이 차를 끓여왔다. 직접 말린 허브로 만든 차였다. 은은한 향이 집안에 퍼졌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 형한테 들었다. 가구 만들어 판다면서. 네, 아버지. 많이 버니? 많진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변호사 할 때는 그 10배도 넘게 벌었는데.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행복. 아버지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다. 산이 보였다. 단풍이 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내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었니?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공부 잘한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내게 계속 더 높은 걸 바랐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그러면서 정작 내가 행복한지는 묻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머니, 내가 서울에서 전화할 때마다 엄마는 알았어. 내 목소리에 생기가 없다는 걸. 웃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그래도 엄마는 모르는 척했어. 내가 성공한 게 자랑스러워서.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그러다 내가 사라졌잖니. 5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밤마다 내 생각에 잠을 못 잤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프진 않은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연락드려야 했는데. 아니야. 미안한 건 엄마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았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행복한 게 뭔지. 엄마는 내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벌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그냥 내가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강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5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잘못 생각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나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길 바랐어. 나는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 그래서 평생 힘든 일만 하며 살았지. 내 아들은 그러지 말고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 그게 아버지로서의 바람이었어. 아버지.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게 있었어. 편함과 행복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진짜 편해 보여. 서울에서 양복 입고 있을 때보다 훨씬. 아버지는 집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비록 좁고 낡았지만 내 손으로 가꾼 곳이잖니. 내가 직접 만든 것들로 채운 곳이고 이게 진짜 내 집이구나. 네, 아버지. 여기가 제 집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더 이상 서울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새로운 바람이다. 그 말에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부모님의 이해와 인정. 그것이 그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소중했다. 형 민호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너무 내 인생을 내 기준으로 판단했어.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가족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5년간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저녁 때 강민주는 부모님과 형에게 저녁을 차려드렸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샐러드, 된장국, 직접 구운 빵. 소박한 식사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맛있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이게 다 내가 키운 거니? 네.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 내내 키웠습니다. 대단하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제가 심은 씨앗이 자라나는 걸 보면 신기하고 감사해요. 어머니는 아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울컥했다. 이 음식 하나하나에 아들의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풍요로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 후 강민주는 부모님을 집 주변으로 안내했다. 텃밭을 보여드리고 작업대를 보여드리고 그가 만든 작품들을 보여드렸다. 부모님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다. 내가 이런 걸 다 만들었구나. 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계속 하다 보니 늘었어요. 이 의자 참 예쁘다. 어머니가 나무 의자를 쓰다듬었다. 가져가세요. 어머니, 드리려고 만든 건데. 정말? 네. 부모님 생각하며 만든 의자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만든 의자를 보며 또 눈물을 흘렸다. 비싼 선물보다 이 손수 만든 의자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해가 질 무렵 가족들은 집 뒤편 언덕에 올랐다. 강민준이 매일 아침 해돋이를 보는 곳이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답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매일 이런 걸 보는구나. 네, 하루도 빠짐없이요. 이해가 간다. 내가 왜 여기 있고 싶은지. 가족들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5년간의 오해와 갈등이 그 아름다운 석양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부모님과 형이 돌아간 후 강민준의 삶은 조금 달라졌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부모님의 이해를 받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이제 그는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자신이 만든 가구나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가져갔다.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부모님도 변했다. 예전처럼 아들에게 서울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행복한지, 건강한지를 물었다. 그 변화가 강민준에게는 무엇보다 감사했다. 마을에서의 삶도 풍성해졌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쳤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했다. 더 이상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어느 날 박종수 이장이 제안했다. 민준 씨, 마을에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직접 나무를 깎아보고 자연도 즐기고.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많이 찾거든요. 주말에 와서 하루 이틀 머물면서 힐링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준 씨처럼 가르치는데 재능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렇게 마을 목공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이 강사를 맡고 마을 회관을 교실로 사용했다. 처음에는 참가자가 적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지쳐 있었다. 강민준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일에 치이고 경쟁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주말에 이곳에 와서 나무를 깎으며 잠시나마 평화를 찾았다. 선생님, 나무를 깎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한 중년 남자가 말했다. 그렇죠. 나무를 깎는 건 명상과 비슷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서울에서는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정작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강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어떻게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저도 가족이 있고, 대출도 있고, 한 젊은 여자가 물었다. 꼭 모든 걸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강민준이 대답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요? 네. 예를 들어 주말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든지, 명상을 시작한다든지,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모든 걸 버릴 수는 없지만 작은 것부터 바꿀 수는 있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점점 인기를 끌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밀렸고 강민주는 바빠졌다. 하지만 그것은 서울에서의 바쁨과는 달랐다. 이것은 의미 있는 바쁨이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이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 아들은 시종일관 짜증난 표정이었다. 오고 싶지 않은데 부모가 억지로 데려온 듯했다. 강민주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지훈이요. 지훈아, 나무 깎아본 적 있니? 없어요. 그럼 오늘 한번 해볼래?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강민주는 나무 한 조각과 칼을 건넸다. 아이는 마지못해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충대충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점점 집중하더니 어느새 진지한 얼굴로 나무를 깎고 있었다. 1시간 후, 아이는 작은 나무 숟가락을 완성했다.
삐뚤빼뚤했지만 자신이 만든 첫 작품이었다.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선생님,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내가 만든 건데. 아이는 숟가락을 소중히 들고 부모님께 보여줬다. 엄마, 아빠 봐. 내가 만들었어. 부모님은 놀라며 칭찬했다. 그리고 강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요즘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공부하라고만 하니까 점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다. 끊임없는 경쟁, 성적에 대한 압박, 그것은 아이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지훈아, 강민준이 아이를 불렀다. 오늘 나무 깎으면서 어땠어? 좋았어요. 뭔가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가끔은 머리를 비워야 해. 그래야 다시 채울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도 놀고. 다만 가끔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을 찾았다. 그리고 지훈이는 점점 밝아졌다. 강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목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느림의 가치, 단순함의 아름다움, 자연과의 조화. 그것은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었다. 겨울이 왔다. 산은 하얗게 눈으로 덮였고 마을은 고요해졌다. 강민주는 겨울 동안 집에서 책을 읽고 나무를 깎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 5년을 돌아봤다. 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다.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찾아온 것일까? 이제 그는 답을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도망도 아니고 탐색도 아니었다. 그것은 회귀였다.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순수하다. 욕심도 없고 경쟁도 모른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자라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배운다. 성공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린다. 강민준도 그랬다. 그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 자신이 만들어낸 기대. 그러다 지쳐버렸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이다. 본래의 자신을 찾기 위해.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깨달았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성공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라는 것을.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겨울날 저녁, 강민주는 노트에 글을 썼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여정을 정리하는 글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화려한 외모. 하지만 나는 불행했다. 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에 와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돈도, 명예도, 편리함도.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 평화, 자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람들은 묻는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전혀. 이것이 내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의심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성장했다. 진정한 나를 발견했다.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성공은 도착점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글을 마치고 나서 강민주는 창밖을 내다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이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내릴 뿐이었다. 자연은 그렇게 가르친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마을로 내려갔다. 박종수 이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이장님,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을지. 민준 씨는 이미 글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노트에. 박종수는 미소 지었다. 제가 한번 봤는데 정말 좋더군요. 진솔하고 깊이가 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시작하실 생각입니까? 지금부터요. 그날부터 강민주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낮에는 평소처럼 텃밭을 돌보고 가구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저녁에는 책상에 앉아 글을 썼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썼다. 서울에서의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삶, 번아웃과 방황, 그리고 산속으로 오기로 한 결심. 처음 1년의 고독과 적응, 2년째의 깨달음, 3년째의 평화, 4년째의 확신, 5년째의 완성. 글을 쓰면서 그는 자신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모든 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고통도, 외로움도, 의심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몇 달 후, 원고가 완성되었다. 그는 그것을 산속에서 찾은 나라고 제목 붙였다. 그리고 한 작은 출판사에 보냈다. 출판사는 흔쾌히 출판을 결정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필요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편집자가 말했다. 책이 출간되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읽히기 시작했다. 서울에 지친 직장인들, 대학생들, 중년들이 그 책을 읽었다. 그리고 위로받았다. 이 책을 읽고 용기가 났습니다. 저도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독자들의 편지가 도착했다. 강민주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쓴 가치가 있었다. 어느 날, 한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강민주는 고민했다. TV에 나가는 것이 자신의 삶과 맞는 것일까? 하지만 이것도 나눔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 촬영팀이 마을에 왔다. 그들은 강민준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았다. 아침 명상, 텃밭일, 목공 작업, 아이들 수업. 강민주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선택하셨나요? PD가 물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연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삶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변화가 필요했고 용기를 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강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것에 정신이 팔려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천천히 사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세요.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강민준의 삶에 감동했고, 부러워했고, 자신도 변화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프로그램 방영 후, 강민준의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직접 그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 그의 삶에서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인데, 오히려 유명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지 않았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힐링 스테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가자들은 강민준처럼 아침 명상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목공을 배우고 자연을 관찰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그리고 변화했다. 서울에서 온 한 3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늘 쫓기듯 살았어요. 회사 일,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일주일을 보내니까 처음으로 제 마음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였나요? 강민준이 물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런 소리였어요. 저는 늘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는 걸요. 4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회사에서 고위직입니다. 많은 돈도 벌고 좋은 집에도 살아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직접 채소를 키우고 나무를 깎으면서 그 빈 곳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채워졌나요? 의미요. 제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는 느낌. 회사에서는 숫자만 쫓았거든요. 매출, 이익, 성과. 그런데 여기서는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고 나무가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의미를 느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강민준은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 봄이 왔다. 6년 만에 봄이었다. 강민준은 다시 텃밭에 씨를 뿌렸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늘 새롭게 느껴졌다. 생명의 순환, 자연의 리듬. 그것은 결코 지겹지 않았다. 어느 날, 형 민호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다. 민준아,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형은 가족들을 소개했다. 애들아, 이분이 삼촌이야. 산에서 사시는.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강민준을 쳐다봤다. 강민준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안녕.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지우예요. 8살이에요. 저는 서준이요. 5살. 반가워. 삼촌이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강민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갔다.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고구마를 캐는 것을 보여줬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소리쳤다. 와, 땅속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봄에 심은 게 이렇게 자랐어. 신기해요. 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민준아, 나도 변했어. 어떻게요? 너를 보면서 배웠어.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나도 회사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갔지만 정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없었거든.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고 저녁에도 회식하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 아이들이랑 공원도 가고 아내랑 데이트도 하고
좋은 변화네요. 형, 너 덕분이야. 내가 보여준 다른 삶의 가능성 때문에 나도 내 삶을 돌아보게 됐어. 형제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5년 전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다. 여름이 왔다. 강민주는 6년째 여름을 이곳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곳의 모든 것을 알았다. 어느 나무 아래가 시원한지, 어느 시간에 새들이 지저귀는지, 어떤 바람이 비를 몰고 오는지. 어느 여름날 저녁, 박종수 이장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 씨, 6년이 되었네요. 그러네요. 벌써. 후회는 정말 없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모든 것에요. 이곳에 올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에, 이곳에서 배울 수 있었던 모든 것에, 그리고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덕분에 우리 마을도 달라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활기가 생기고 민준 씨가 안 계셨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민준 씨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공과 행복이 다르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들고 추수를 할 시간이었다. 강민주는 텃밭에서 익은 채소들을 수확했다. 한 해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는 수확한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으며 생각했다. 6년 전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농사도, 목공도, 자급자족도.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온 결과였다.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모른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하지만 살아가면서 배운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만의 답을 찾는다. 강민주는 자신만의 답을 찾았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하게 사는 것,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그의 답이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6번째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는 날, 강민주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만족스러웠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유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취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주는 마지막 노트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6년 전,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고,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남들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나를 찾았다. 순수하고 단순하고 자유로운 나 자신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안다. 산속 폐가에 사는 30대 남자의 정체를. 그것은 도망자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찾아 여행을 떠난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이다.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 길을. 강민주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아름답게. 그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삶. 산속 폐가의 불빛은 오늘 밤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며 말했다. 강 선생님이 오늘도 잘 계시네. 그렇다. 강민주는 잘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었다. 그는 행복했다. 진정으로, 깊이, 온전히 행복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산속 폐가에서, 단순한 삶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나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